강원도 양양 땅값이 평당 7천만 원이 넘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미친 가격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양양 가는 사람들 많이 줄어들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그 가격에 들어간 사람들은 곧 망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개발자들이 미친 걸까요? 아니면 부동산이 그냥 혼자 미친 걸까요? 서핑의 성지라고 불리는 강원도 양양군 헌남면 죽도해변, 요즘 죽도 해수욕장과 인구해변을 양리단길이라고 부르는데요, 서울의 경리단길의 이름을 본떠서 양리단길이라고 부르죠. 죽도해변 바로 앞에 20, 30층 높이의 고층 건물들이 막 줄지어 들어서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도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이 대부분이죠. 여기에 이런 것이 들어서는 이유는 이 지역이 서핑의 성지라고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타서 투자 수요가 급격히 몰리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고 있고, 이건 뭐 광풍이다 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과잉 개발이 염려된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과잉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혹시 이 지역 가서 뭔가 부동산 개발을 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올라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잉입니다. 자, 이렇게 외지의 부동산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면서 양양 지역의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땅을 사고 돌아다니는 개발자들이 눈독을 들이면서 분명히 누군가는 크게 피눈물을 흘리고 나갈 정도의 미친 땅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발자들 특유의 기세로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막 땅을 사들여서 건물을 짓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0년 연간 집값 변동률을 보니까 지난해 양양군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땅값 상승률 1위입니다. 서울 중에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서울 서초구가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서초구보다도 더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강원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동해안 최고 비경 죽도해변을 망가뜨린 20층 숙박시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1년 허가 및 착공 단계 주변부터 건물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됐다. 주민과 상인, 관광객들은 대형 숙박시설이 죽도해변의 가장 큰 경쟁력인 풍광과 일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사실 한번 우리가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다. 개발을 꼭 바다를 다 가리는 해변에 해야 되는가, 이거 짚어봐야 되겠죠. 또 인허가는 무분별하진 않은가, 이거 따져봐야 합니다. 당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지속 가능한 도움은 어렵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돈 놓고 돈 먹기,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이고, 결국 지역에 부풀려진 땅값으로 숙박비가 과도하게 오르게 되고, 또 그 부동산을 가지고 영업을 하다 보면 물가 또한 오르게 되면 이걸 길게 보면 양양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양 땅값 상승은 사실 서핑 문화 태동기에 시작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죠. 2017년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그리고 2020년 낙산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고도 제한 규제 완화가 개발 호재로 작용되면서 투자 수요들이 마구 뛰어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지역의 땅값, 이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 그 지역의 전문가를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불려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놔도 또 거래가 또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인구 해변 쪽 거기가 지금 얼마라고요? 한 7천만 원 정도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낙산 한 4천 정도 가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땅값 올라가는 게 사실 반갑지는 않아요. 솔직히 평당 7천이면은 100평만돼도 70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70억이라는 게 사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거래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과연 그 가격에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한 군데만 7천에 거래됐다. 그러면 땅 시세는 다 그걸로 가는 거죠. 주변에서는 다 7천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7천을 부르는 거죠. 개발자들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좀 가격을 띄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미쳤죠? 진짜 미쳤죠? 미친 거죠, 땅값이.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이곳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을 이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 보니까 미쳤다는 거죠, 땅값이. 양양의 인구, 죽도해변 인근에 최소 7곳 이상의 생활용 숙박시설이 분양 중이었습니다. 자, 분양가에서 한 1,0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마이너스 피 매물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문제는 이런 건물의 개발이 인근 땅값과 임대료를 끌어올려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해변 쪽에 자리 잡은 서핑 샵들은요, 연세 또는 월세로 임대 계약을 맺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계약인데, 양양이 서핑으로 유명세를 타긴 했지만 대부분 관광 수요는 여름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와
인건비는 연간 1년 내내 발생하는데 진짜 영업은 여름에만 더 많이 되고 다른 때는 좀 덜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치솟는 비용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곳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뻔한 겁니다. 여러분 서울 경리단길 가보셨나요? 거기도 한때는 부동산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튀어올랐습니다. 가게들이 많이 비었습니다. 서울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가보셨나요? 역시 거기도 한때는 정말 불야성을 이뤘는데 순식간에 지금 임대 스티커가 붙어있는 건물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저희 표영호TV에서도 가로수길에 대한 특집을 한번 다뤘었죠. 비싸졌으니까 못 버티고 다들 나가는 겁니다. 결국 상인들이 버텨야 부동산 가격도 버텨주는데 부동산이 결국 상인들을 때려잡는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돈 챙기고 빠지는 시장이다. 이게 부동산의 큰 문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까 죽도 해변에서 서핑샵을 운영하는 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개업한 3년 전보다는 2배, 처음 개업을 고민했던 10년 전보다는 20배가 뛰었다는 겁니다. 땅값도 뛰고 임대료도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서핑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그것도 옛날 얘기다.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 벅차서 정말 고민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 정말 공실만 남을 뿐입니다.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그런 공실들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양양군의 입장은 본인들의 인허가를 내줬지만 양양군은 휴양지에서 갑자기 유흥지가 됐다는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습니다. 양양이 20, 30대 사이에서는 핫플레이스로 입소문을 타면서 클럽이나 술집 같은 유흥시설들이 아주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에서는 양양이 서핑의 메카가 아니라 유흥의 메카다라고 하는 이야기마저 블라인드에서 돌고 있습니다. 22년 한 해 동안 양양을 방문한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16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는 거죠. 자, 양양을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주도 갈 바에야 양양 간다라는 것도 있고요. 제주도를 왜 기피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비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재미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제주도를 안 가고 일본으로 간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일본 다녀오는 게 더 저렴하게 든다 이겁니다. 양양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양양이 발전하면 좋죠. 단 이렇게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은 오히려 지속 가능한 것을 저해한다. 그것이 문제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된 곳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많이 배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양양 땅값이 평당 7천만 원이면은 죄송합니다. 웃어서. 그 서울에서 건물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닐까요? 정말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우리가 사는 곳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외면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들도 이거 제발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업자들이 선매수하고 인터넷에 양양이 핫플레이스라고 바이럴 홍보를 무지 해대고 땅값을 억지로 끌어올리면 결국 부동산 개발업 스스로를 망하게 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파트 가격과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도 결국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과 똑같은 거죠. 부동산 값이 마구 튀어오르는 이런 내용보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께서 소득이 팍팍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득이 팍팍 오르는 게 정말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값은 좀 내려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줄 알았는데 좀 더 일찍 시작됐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더 바짝 해야 되겠는데요. 24년, 25년 이런 상황이 쭉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파산이 도미노처럼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지방의 작은 건설사들이 무너진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는 흑자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흑자 도산할 수 있습니다. 마구마구 달아오르고 아무데나 그냥 짓기만 하면 분양이 완판되던 시기에 땅을 사서 인허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고 땅을 파고 공사가 진행된 사업장에서 부도가 나고 있다 이겁니다. 자, 20년, 21년을 생각하면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세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고요. 세계 경제의 흐름상 단기간에 끝날 위기는 아니다 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부의 역전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부의 역전이라는 게 뭐냐? 부동산 개발사들이 땅을 확보할 때 정말 경쟁이 치열하게 서로 고가로 땅값을 불러서 사는데 가장 비싸게 산 시행사, 건설사들이 지금 위너가 된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땅을 매입하는데 경쟁에서 진 시행사들이나 건설사들은 오히려 지금이 그들이 무너지면 이걸 기회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의 역전이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유동성 고갈로 인해서 건설업계가 특히 연말부터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땅값과 자재값이 오르면서 분양가가 올랐고요. 금리마저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뭐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자, 지난 몇 년간 고분양가를 받아줄 사람은 이미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받아줄 수 있는 유효 수요의 숫자가 정말 확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이게 다시 살아나려면 전제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다 해결되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방의 경우는 미분양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공사비도 급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염려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PF 대출이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멈춘 곳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설령 다 짓고 준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입주율이 부진하기 때문에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잔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요, 미분양 걱정, 공사비 걱정, PF가 안 되니까 돈 걱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조한 입주율, 이렇게 사중고로 부도나는 업체가 도미노처럼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번 달 들어서 41개 종합건설업체가 폐업 신고를 했는데요. 올해 들어 폐업 신고 건수가 49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97건보다는 67%나 증가했습니다. 폐업 건수가 67% 증가했다는 건데요. 이게 17년 만에 최대치로 늘어난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분양사고 위험 대상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 현장이 지난 7월 기준에요, 전국에 91곳, 가구 수로는 53,600가구가 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공사비를 더 올려달라, 아니다, 더 못 올려준다, 이런 공사비 인상 문제로 인한 갈등은 뚜렷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공사를 하던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른 건설사가 계속 공사를 이어서 해야 되는데 새로운 건설사가 선뜻 내가 할게 하고 나서질 않습니다. 새로운 건설사가 짓는다고 해도 준공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 역시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역시 또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실례로 지방의 예가 아닌 서울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서울 여의도에 여기저기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들 지금 재건축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데를 재건축하면 시공사에서 서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로비도 하고 좋은 조건을 다 붙여서 입찰을 신청하는데, 서울 여의도에 최근에 재건축 단지 시공사가 딱 한 건설사만 입찰을 넣었습니다. 그만큼 서울 여의도라고 하는 최고의 요지 땅에서도 공사를 꺼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얼마나 이 건설 경기가 안 좋은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부산 사상구에서 사상역 경보센트리안 3차 이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는요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상역 인근에 주상복합 222가구를 짓는 사업이었는데 지난 6월이 준공 예정일이었는데요, 미분양 그리고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공정률이 86%인데 6개월째 그 상태로 공사가 멈춰 섰습니다. 분양 보증을 선 주택보증공사가 남은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언제 입주를 해야 될지 정말 기약이 없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최근에 입주율마저 확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자금난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입주율이라는 것은 준공 후에 2-3개월 내에 입주하는 가구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비율이 뚝 떨어진 겁니다. 이곳에 직접 사시는 분들이 아니면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 가장 비싸다고 하는 아파트, 서울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가 있죠. 여기가 입주를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됐죠. 그런데 조합원 물량 중에 놀라운 것은 대략 한 20%만 입주를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매매로 내놓았거나 전세를 주는 것이죠. 여기가 이 정도면 다른 데는 정말 볼 필요도 없는 시장입니다. 원베일리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사실 쉬쉬하지만 이건 뭐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이 심각하다, 이겁니다. 온통 거품 투성입니다. 원베일리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잔금 치르는 걱정에 잠 못 자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 거품 누가 만들었습니까? 건설사 부도나고 무너지는 것은 부동산 PF 같은 자금 경색이 이유가 아니라,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원초적인 이유는 거품이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품을 시장에서 다 받아주고 그 거품을 다 받아준 소비자가 빚을 더 져야
해결되는데 아니 뭐 소비자가 바보입니까? 표영호 TV 보고 이제는 알 분들은 다 아시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띄워놓은 땅값 그리고 그 위에 짓는 부동산들 그 부동산들의 버블이 원인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 중소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도급순위 18위였던 동원건설산업을 비롯해서 시공능력 75위인 대우산업개발 109위인 대창기업도 부도 처리됐다고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렸었죠. 최근에도 금강건설, 신일, 국원건설, 남아건설 이런 곳이 법정관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건설사들이죠. 진짜 기가 막힌 일도 있는데요. 경기도 파주에서는요. 연립주택 사업지가 공정률 96.63%인데 시공사 부도로 결국 좌초됐습니다. 96%라고 하면 다 지은 거 아닙니까? 다른 공사장의 경우는 이 정도 지으면 준공 완료 신청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들과 한바탕 싸우고 난리가 나죠. 자, 이 파주 공사장은 22년 9월부터 자금 경색이 좀 심해지다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23년 4월에는 시공사가 아예 법정 관리를 택했습니다. 또 울산의 한 공동주택 사업장은요, 공정률이 30%인데 시공사 부도 이후에 사업이 역시 수개월째 진도 자체가 안 나갑니다. 그 이유가 다른 시공사가 하고 싶어도 PF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시공사들이 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한때는 돈을 긁어 모으던 그 시행사 또 시공사는요, 요즘에 미분양, 미입주, 공사비 상승, PF 자금 경색 이런 기초적인 4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정말 출구가 없다라고 한숨 쉬는 분들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정말 미입주율이 관건인데요. 분양받고 입주를 안 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지방아파트 단지의 입주율이 68%에 그쳤습니다. 입주율이 낮은 현장은요, 건설사가 잔금 회수가 늦춰지기 때문에 건설사도 다 짓고도 부도를 걱정해야 됩니다. 자, 미분양은요, 지난 9월 기준에 전국적으로 5만 9천 가구가 넘습니다. 악성 미분양, 준공 후의 미분양은요, 9,500가구가 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동산 PF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체크를 해보니까 사업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있는데 토지 매입을 위해서 받는 그 브릿지론의 금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나 됩니다. 이렇게 이자를 주고받은 브릿지론을 본 PF를 받아서 다시 상환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본 PF로의 전환이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좀비 프로젝트다 라고 부릅니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낙찰받은 땅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 시행사는 지난해 강원도 원주에 역세권 주상복합 용지를 낙찰받았다가 PF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중도금 지급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00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몰치당했죠. 자, 또 다른 시행사는요, 2020년에 땅값이 많이 뛸 때입니다. 한참 뛸 때 경기도 수원에 낙찰받은 준주거 용지를 개발하지 못하고 계약 해지를 택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250억 원의 계약금을 날렸습니다. 요즘 이런 현장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24년이 되면 정말 줄도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 2021년에 정말 무섭게 튀어오르던 부동산 값을 보면서 분양에 성공할 것이다. 나는 이걸 정말 땡 잡은 땅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땅들이 오히려 이렇게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내용을 알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버블을 잡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라 땅값이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개발하려던 땅이 개발이 안 되면 값이 내려가야 하는 것인데 이게 아직 안 내려갑니다. 망가진 사업지의 땅값이 내려가서 다른 사업자가 이 땅을 개발하면 분양가가 뚝 떨어져서 분양을 하게 될 텐데 그나마 그렇게 되면 버블을 좀 가라앉게 할 수 있는데 땅값이 내려가는 걸 막으면 이 버블을 계속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경제적 불안 요소를 계속 부둥켜 안고 가게 된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내 큰 규모의 시행사 사장님 4분과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요. 4분 중에 3분이 땅값이 떨어져야 한다 라고 하고 한 분은 땅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한 분은 사놓은 땅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서 공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고 나머지 3분은 땅값이 떨어져서 다시 시장에 나오면 싸게 사서
싸게 분양하면 분양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제가 볼 땐 최정점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4년에는 무턱대고 분양받으시면 정말 엄청난 파고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서울 강남 땅에 개발되는 부동산도 미분양이 많이 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펜스를 쳐놓은 강남 땅, 서울 땅들은 땅값이 최고점일 때 산 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년의 분양은 그만큼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고점의 땅을 사서 분양하는데 최고가에 분양하는 그 가격을 이제는 받아주는 비현실적인 분들이 많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 버블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값이 올라서 좋아하고 아들은 집 살 돈이 없어서 결혼은 꿈도 못 꾸는 이 이상한 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동산 세상입니다. 큰아들은 내 집 마련을 했고 작은 아들은 내 집 마련을 못했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올랐다고 좋아해야 할지 내려간다고 좋아해야 할지, 참 어떤 상황에 박수를 쳐야 하는지조차도 애매한 현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뭘 하시면 좋을까요? 구독을 설정해 주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토록 미친 듯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전국의 집값에 대장 노릇을 했던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가격도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집값의 향방을 결정하는 강남의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강남도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징성이 큰 강남 집값이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분위기가 정말 하락장이 시작되는구나, 표용호의 예측이 맞구나 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강남이 하락하면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값으로 이게 전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남의 집값은 죽어도 안 떨어져. 강남의 건물값도 죽어도 안 떨어져. 강남의 오피스 값은 역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갈 거야, 안 떨어져 라고 말하던 분들은 잠시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 셋째 주 들어서 데이터를 보니까 강남구 집값이 전반적으로 0.02% 내렸는데요. 이게 전반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숫자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니까 살짝 2, 3주 정도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아는 데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차 전용 196제곱미터, 좀 넓죠. 지난 10월에 67억 원에 매매가 됐는데요. 이 면적대가 지난 4월에는 78억 원에 팔렸습니다. 6개월 만에 11억 원 내렸습니다. 78억, 67억, 이게 건물값이 아니고 아파트값입니다. 압구정동은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이 한강변 최고의 입지라는 그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의 하락거래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또 다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9월에 23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그보다 두 달 전인 7월에는요 2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었죠. 여기도 수천만 원 떨어져서 거래가 된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외에도 다른 매매 거래도 신고가가 경신되는 그런 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곳이죠. 강남구 자곡동. 이 강남구에선 저쪽 아래쪽에 있는데요. 한양 수자인 아파트 보겠습니다. 84제곱미터가 지난 5월에는 18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9월 들어서면서 하나는 15억에 거래가 됐고 또 하나는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5억 4,500만 원 하락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자, 강남의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 뭐 하이엔드라고 해서 정말 비싸게 분양한 오피스텔이 있었죠. 과연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떻게 됐을까? 선릉역 바로 옆에 있는 삼성 롯데캐슬 클라스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36평형인데 지난 8월에 10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되었는데 11월 21일 바로 3개월 뒤에는 6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0억 5천에 매매된 것은 16층이고요. 6억 4천에 매매된 것은 17층입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남이 갖는 상징성,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공식 통계에서조차 강남 집값이 하락 전환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피부로 와 닿는다 라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강남도 하락하던데 서울 집중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게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가 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거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될 정도로 올랐죠. 22년 집값이 급락했을 때 그때 거래 이후에 강남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다시 가격이 좀 반등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렇게 오른 가격에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 그리고 또 집을 사려고 하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가격 차이가 좀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의 이격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국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지는 못하고, 그래서 신고가에 거래되기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집값이 반등한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없는 게 강남의 현실입니다. 너무 비싸다는 거죠. 비싼 가격에 선뜻 그 돈을 다 주고 사려는 분들의 숫자 역시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거액의 현금을 쥐고 있는 경제력이 있는 그런 분들은 사실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이걸 투자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꼭 강남이 아니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이 생겼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가면 광교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정말 휘황찬란하게 바뀌었습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 거기도 정말 휘황찬란하게 지금 바뀌고 있죠. 과천시, 이런 곳은 강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더 늘었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들 값이 더 튀어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라면 굳이 서울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요, 강남권 집값이 하락할 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또다시 상승하는 시기가 오겠지만 지금은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대입니다. 그리고 너무 초고가라고 하는 인식, 그래서 수요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전역이 하락하는 시간이 왔다라고 보는 것이 현명한 생각일 것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는 아파트를 두세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결국 투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뒷받침되어야 투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높은 금리 때문에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저희 댓글에 아주 좋은 글을 써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위례 신도시 쪽에 아파트 상가가 공실도 아니고 임대료도 잘 받고 있는데 이게 경매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2차까지 유찰되고 3차에서 낙찰받아도 연수익의 3%를 이걸 겨우 이익을 보겠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가격인가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댓글, 제가 볼 땐 정말 다 맞는 말씀입니다. 감정가 자체가 사실 좀 엉뚱한 거죠. 그만큼 미친 부동산 가격이다 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송파의 파크리오가 얼마였습니까? 32평이 한 9억 선 정도 했습니다. 그 마포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마레프, 여기도 32평이 한 7, 8억 선이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21년까지 정말 제정신이 아닐 만큼 가격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때 그 최고 가격을 지금도 그 가격일 것이다 라고 고수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청담동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만난 한 70세 정도 되신 그 어르신인데, 이분이 대형 빌딩 몇 개를 갖고 계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부동산이 미쳤어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이게 좀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다들 욕심 때문에 이게 안 내려가. 그런데 은행 이자 못 내면 건물도 많이들 내놓을 거요 이러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부동산 가격을 부르는 대로 다 주고 사셔도 무방하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 가격을 부르는 대로 다 주고 사면 이자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남의 아파트 값도 이제 하락하고 있다 라는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집이 있는 분들이건 또는 없는 분들이건 정말 잘 들어두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부탁을 드리냐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으로 사기 아닌 사기, 진짜 같은 사기, 사기가 아니더라도 불가능한 일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고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척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내용은 정말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민간 장기 임대 아파트의 실체가 알려지길 바랍니다 라는 제목의 메일을 제가 받았는데요. 메일 내용을 읽어드리면 아차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아마 잘 아시게 될 겁니다. 현재 전국,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민간 임대 아파트를 자칭하는 옛날 지역주택 개발 사업이라고도 하죠. 이 사업으로 서민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민간 임대 아파트 10년 살아보고 분양받는 사업으로 일반 서민들을 농락하는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지는 것 같아요. 예전 지주택 사업이 막히니까 이런 편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듯한데 정작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세입자들이 이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 시 무작정 계약금을 기본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넣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아차하고 계약 철회를 요구하게 되면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제외하고 단돈 500만 원만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3천만 원을 넣고 이제 이걸 해지하려고 그러면 이것 빼고 준다, 저것 빼고 준다, 저것 빼고 준다 하면 500만 원 정도만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사업지는 아직 토지 매수나 동의서도 없이 일정 부분만을 내세워 진행하며 이런 계약금들로 받아낸 돈으로 일부 토지를 계약 진행하는데 잔금일을 길게 잡고 신탁사와 계약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방송을 하시니 어느 정도 아시고 있을 듯 합니다. 부자 동네의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실제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주의를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산, 평택, 용인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일단 메일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결정했는데요. 메일 고맙습니다. 이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거 이야기하면 정말 많은 주택 보유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그거 사기야 사기.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힘든 사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지를 봤다면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라는 것은 그 조합원을 모집해서 가입비, 그러니까 분양 계약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입비를 받고 그 가입비로 토지를 매입해서 민간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입할 때 냈던 그 가입비가 토지 매입 시간이 길어지면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이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추후에 계속 돈을 더 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갈등이 생깁니다. 자, 가입비를 낼 때부터 이미 토지가 없는 상태죠. 토지 매입이 다 안 된 거예요. 토지가 없는데 집을 지어주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작업이 거의 다 끝났다 라고요.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끝났다라는 것의 실체를 다 보면 거의 다 안 돼 있는 상태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시죠. 조합원만 다 모으면 이거 뭐 가능하겠네 라고요. 그런데 땅 주인들이 땅을 안 판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 정말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끌리게 되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 땅값이 또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팔 듯 하면서 시간이 가니까 땅값을 비싸게 쳐줘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합원분들의 분담금만 더 늘어나게 되겠죠. 처음의 계획과는 완전히 딴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갯빛 청사진을 가져오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제가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원수들에게만 추천한다는 지주택, 이 지역주택조합은요 땅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는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지역주택조합 또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이걸 왜 주변의 지인들이 자꾸 사라고 추천을 할까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양은 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걸 그들의 전문 용어로 보통 RT라고 부릅니다. 수수료를.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의 이 RT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추천을 하는 겁니다. 추천하는 사람의 입장은 이 물건이 좋아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많이 주니까 일단 뒷일 생각은 안 하고 추천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추천하면 이 사람은 믿을만해 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예 말고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자, 메일 내용을 보겠습니다. 표영호TV 애독자입니다. 허그 임대인 보증보험 보증 이행 시 이런 경우도 있다는 사례를 알리고 싶습니다 라는 메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만약에 듣다가 헷갈리시면 꼭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메일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5년 공공임대 아파트 중간 명변 세대입니다. 명의 변경 세대라는 거예요. 중간에. 계약 조건은 2023년 1월 15일 분양 전환 조건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분양 전환을 하지 못하고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6개월 내 재신청이 가능하여 2023년 7월 15일 분양 승인 신청서 접수 후에
2달여 기간 동안 첨부 서류를 내지 않아서 시청에서 결국 반려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안 하니까 반려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임차인은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분양 승인 신청이 가능하기에 2023년 10월 27일에 그러니까 3개월 뒤에요. 임차인에 의해 분양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승인을 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이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이자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여 2023년 11월 1일에 엊그제 일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부도 등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임대사업자의 미분양과 지속적인 이자 연체를 알고 있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반환받지 못해서 허그에 보증 이행 신청을 했습니다. 허그는 임대사업자 부도 등 통보로 서류 접수를 즉시 하였으나 분양 조건인 조건 변경 합의서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자체 법률 검토 후에 월 임대료를 제하고 보증 이행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허그는 전액으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일부 임대 아파트에서 전세형, 즉 전세처럼 살다가 분양 전환을 미끼로 저희처럼 표준 계약서 외 분양을 위한 조건 변경 합의서 작성이나 가맹 약정금 등을 받는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저처럼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를 막고자 제보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법적으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발생하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을 올리는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장관이 올 초 방문했던 대구 하나리움 역시 5년 공공임대 아파트이며 전국에서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 중입니다. 건설사는 저리대출과 싼 토지를 이용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설했지만 전세를 미끼로 고액의 보증금을 가로채고 부도를 내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에 더 이상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일이 온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들으면 금방 이해가 가는 내용이죠. 자, 한쪽에서는 고가 경쟁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서로 이렇게 해먹겠다고 법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제발 한 번 더 들으시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이걸 알고 있어야 내 주변의 지인, 친척들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휘말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빚폭탄이 터지면 누가 가장 많이 다칠까요? 노년층, 소상공인,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이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파산을 신청한 분들 중에 60세 이상의 비율이 40%가 조금 넘습니다. 10명 중에 4명은 60세 이상이라는 거죠. 이래서 노인 빈곤율이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23년 3분기 가계부채가 발표가 됐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1875조. 3개월 만에 14조 이상이 늘어났는데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급 빚입니다. 왜 이렇게 빚이 늘어났나 봤더니 여러분 짐작하신 대로 빚을 내서 집을 샀기 때문입니다. 지난 3분기에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17조가 넘어섰죠. 자, 이렇게 되면 집값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빚을 더 내서 집을 사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값을 잡는 게 우선이겠죠. 자, 집값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분별한 개발을 잠시 멈추면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건설업 망가지면 안 된다. 건설업은 망가지면 안 되고 가계 빚이 늘어나서 중산층과 서민층이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것, 그거 괜찮은 걸까요? 빚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여기서 빌리고 저기 갚고 저기서 빌린 돈 또 여기서 또 갚고 이렇게 여기저기 빌려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다중채무자가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453만 명 정도 됩니다. 최근에만 3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453만 명이면 우리 인구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순수 경제활동 인구로만 본다면 20%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의 퍼센트의 사람들이 다중채무자로서 그것도 주택을 사느라 빚을 진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특히 소득 기반이 약한 청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는 다중채무의 증가 속도도 아주 빠른데요. 이들의 채무가 대출금리가 비싼 저축은행 또는 캐피탈사 이런 곳에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잠재 부실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다중채무자들의 전체적인 대출 잔액이요 743조 원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연체가 13조 원입니다. 1년 사이에 연체가 2.5배 늘어났습니다. 이것 역시 역대급입니다.
연체가 되었다라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 1개월 이상의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한 것을 데이터로 잡았는데 이게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대출 금리도 올라서 매월 갚아야 할 돈도 더 많이 늘어났고 또 대출 한도도 꽉 찼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기댈 곳이 없습니다. 또 여기저기 돌려막은 경우는 어느 한 곳에서 펑크가 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빚독촉 전화 받느라고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집니다. 자, 2023년 가계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집값이 하락한 이후 올해 초부터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집값이 또 올라간다. 지금이 가장 싸다. 대출해줄게 집 사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가계빚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다시 하락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워진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죠. 그런데 금리를 낮춰주면 가계대출이 줄어들까요? 대출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빚을 내서 집 사라고들 할 겁니다. 그러면 가계대출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다고 반대로 또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마지노선을 정말 넘게 됩니다. 지금도 금리에 허덕이는데 금리를 올리면 그야말로 다 죽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서 금융당국의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에 우리가 배웠듯이 금리가 오르면 주택의 가격은 싸집니다.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거죠. 지난 2019년부터 21년 부동산의 가격 폭등은 금리가 쌌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낮아져서 반대로 집값의 가격이 오른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올랐어도 그때 오른 집값, 부동산의 가격, 특히 땅값은 한 번 오른 가격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는 올랐고 집값은 여전히 고가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가 있는데요. 내년에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살짝 내리면 그땐 어떤 뉴스들이 도배되는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들일 겁니다. 드디어 아파트 구매 찬스가 왔다. 앞으로 계속 금리가 내리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야 한다. 금리가 다 내려가게 되면 집값은 다시 뛰니까 지금 사라. 뭐 이런 기사들이 아마 도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부동산 버블입니다.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내재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품인 거죠. 내재 가치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진 자산에서 기대되는 미래의 기대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 것이 바로 내재 가치라는 것인데 시장 가격이 이 내재 가치를 과도하게 넘을 때 그걸 거품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IMF나 국제금융협회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빚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는데 우리가 1위라는 겁니다. 미국이 73.2%, 우리는 102%입니다. 우리보다 미국이 한참 뒤에 있습니다. 미국은 가계부채가 73.2% 정도 되다 보니까 미국의 집값은 요즘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가계대출이 GDP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면 그러면 나름 적정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니까 80%라고 나와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으면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102%죠. 만약에 빚폭탄이 터진다면 누가 가장 많이 다칠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노년층, 소상공인, 중산층, 서민층이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파산을 신청한 분들 중에 60세 이상의 비율이 40%가 조금 넘습니다. 10명 중에 4명은 60세 이상이라는 거죠. 가계 빚은 자꾸 늘어만 가고 분양하는 아파트는 많고 공사비는 올라서 부도나는 시공사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저기 땅 파서 개발은 또 계속되고 있죠.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가계 빚이 늘어났다는 것은 집을 산 중산층이 그만큼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중산층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면 중산층이 받쳐주지 않는 이 집값 보편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집값이 또 오른다 라고 하면요, 이건 정말 다 같이 죽자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은행 자료로만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섰습니다. 80%대 102%지 않습니까? 자, 소비자인 우리 스스로 감당 못할 선, 그 마지노선을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